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도 좀 추운데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게 굉장히 고맙고 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8차 그 경전 및 조사의록 대강좌 8차 강좌 중에서 마지막 마조록 공부도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오늘 공부할 부분은 조당집이라는 그 선종 역사서, 선종 사서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는 조당집에 실려 있는 마조 스님의 법어와 행장을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조당집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요. 이 책에 맨 앞표로 가면은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설림 고경에 대한 말씀이 있고, 간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조록 해제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잘 안 매겨져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조당집 해제 부분이 있습니다. 조당집 해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예, 이 조당집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공부하고 또 한국 불자라면 이 조당집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조당집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가장 오래된 선종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더 오래전에 선종 조사들의 법어와 행록, 행장을 모아놓은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의 어떤 사상적 수준이나 또 선의 어떤 인식이나 안목, 문화 수준을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직지심체 요절, 우리 이 인류에서 최고 오래된 금속 활자가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간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거보다 한 100년 전에 또 뭔가 영가집인가 하는 간행된 기록이 있다고 발견이 됐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공인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인은 안 돼 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금속 활자 인쇄술은 이제 직지심체 요절인데 그 직지라는 그 금속 활자본의 책의 내용도 이제 선을 말하죠. 선사상을 말하죠. 직지인심, 견성성물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당집이나 직지심체 요절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고려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사상 문화적 수준도 상당히 세계 정상급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당집 해제 부분을 잠깐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당집 해제. 이 조자는 이제 그 할아버지 조자, 조사할 때 이 조자를 말하고요. 당은 조사 스님이 사시는 집을 조사당이라고 그러죠. 조사당. 집은 이제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런 뜻이고요. 해제. 현존하는 선종의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조당집은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다. 이제 책이 권으로 나눠지는데 20권으로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며 아직까지는 어떤 석본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해인사의 8만대장경 판이 있죠. 해인사 8만대장경 판에 이 조당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대장경을 만들 때 그 8만대장경은 실제는 이제 부처님 말씀만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 우리가 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경을 풀이한 걸 논이라 그러잖아요. 조사들이나 이제 선지식들께서 그걸 논설을 그러죠. 뭐 대성기신론 또 이런 거 할 때 중론 이렇게 할 때 하는데 그러니까 경과 논과 그 논을 또 풀이해 놓은 걸 소라 그러는데요. 경, 논, 소, 율장에 관련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아져 있는데 그 안에
팔만대장경 안에는 선종, 조사들의 법어집이나 행장 같은 기록도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조당집인데, 지금까지 이 발견된 선종의 역사서 중에서 조당집이 가장 오래된 걸로 현재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복종전, 설봉의존의 법을 이은 스님이신데, 스님의 제자인 문덕이 쓴 조당집 서에 의하면, 서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주 초경사에서 정과 균 두 스님에 의해 편집되었고, 이게 이제 편집된 역사 기록이 서기로는 95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952년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고려가 언제 개국을 하죠? 918년. 예, 918년에 개장하니까 여말 통일신라 말, 라말 선초 이런 쪽에 이제 해당되겠네요. 그 후 고려에서 개판할 때 고종 32년 1245년 원래 10권이었던 것을 서무권으로 만들면서 새로 목차를 만들어 넣은 것을 알 수 있다. 자, 요 기록에 의하면은 원래 이 책은 중국 당시에 아마도 당나라 말기 송나라 그 초기 요때 이제 이 책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선종의 사서로 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려에서 새롭게 쉽게 말하면 개정 정보판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차 끝에 해동에서 조당집을 새로 관행함에 있어서 그 사적이 드러난 253인을 모두 서무군에 수록하였다 한 기록이 그것이다. 이걸 보면은 이제 원래는 10권짜리였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질 때는 10권짜리였는데 고려에 와서 이걸 소위 말하면 개정 정보를 하면서 새롭게 역사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 253인을 수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조당집의 특징으로는 첫째, 그 서문에서 고금 제방의 법요를 모아 한 권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듯이 조사들의 종지를 전하는 데 힘썼고 표현은 구어적이며 간결하다. 대개 이제 조사들의 그 조사 어록은 대개는 이제 법문한 것을 글자로 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어체가 대부분이죠. 구어체고 구어체이다 보니까 그 말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아주 압축을 해서 하게 됩니다. 둘째, 과거 칠불에서 시작하여, 과거 칠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보통 과거 칠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약간 전설처럼 만드는 부분인데, 과거 칠불에서 시작하여 인도 28대 조사와 28대 조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처님 일의 제자들이죠. 가섭 또 아난 이렇게 해가지고 28대가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 그래서 인도에는 이거는 선종의 입장이 반영된 거예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이래로 달마대사까지 28대 조사가 전법을 이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마대사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인도에서 중국, 이 동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 불교가 왜 사라졌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선종의 역사에서 보면 이 묘하게도 이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와요. 그래서 동쪽으로도 이제 불교가 상당히 흥성하게 되죠. 근데 동쪽으로 불교가 흥성하게 될 때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선종이에요. 선종. 그러니까 이 불교가 인도에서 한 흐름은 남쪽으로 가고, 한 흐름은 동쪽으로 오고, 한 흐름은 북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남쪽으로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남방불교라고 그러죠. 남방불교. 인도 자체에는 불교가 거의 이제 지금 다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서기 한 700년대, 800년대 가면은 불교가 이제 쇠멸하죠. 그런데 그 쇠멸하는 무렵에 불교가 다시 형성하게 된 것이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남방불교권에서는 선이라는 이 달마대사가 전했다는 선종의 특징, 직지인심, 견성성불,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바로 부처가 되게 하는 이런 가르침은 남방에서는 지금 전하지 않아요. 남방에서는 어떤 불교가 전해지냐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열심히 세세생생 닦아서 삼아성기급을 지나서 아라한가를 성취한다. 이런 가르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윗바사나 또는 사마타 수행 체계가 그런 수행 체계예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중생에서 출발해가지고 차례 그것도 세세생생 닦아가지고 구경에 가서는 이제 아라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과를 성취한다고 하는 수행 체계예요. 이것은 지금은 어떤 시절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뭐 서양에서나 또 남방에서나 이 윗바사나가 세계적인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뭐 세계 불교계의 거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류 특히 지금 마인드풀리스라든가 또 어떤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죠. 마음챙김 명상법에 기반해서 그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법을 현대적으로 MBSR이라든가 어떤 치유, 힐링 또는 이제 의료, 치료 이런 데 많이 도입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그 다음에 어떤 지혜 개발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미국에 가서는 이 윗바사나 수행이 과학, 의학, 경영학, 스포츠와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그런 심리 치유법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메가 트렌드 돼서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그 명상과 과학이 만나가지고 새롭게 좀 재정의되어 있는 그런 선법, 명상법이 지금 우리도 지금 다시 도입을 해서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 주요한 그런 선진 기업들이 다 그런 걸 좀 도입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단에서도 보면 요즘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가끔 슬럼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잘 나가는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뭐 기록이 엉망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선진적인 그런 스포츠 구단에서는 심리 코치를 둬요. 심리 코치. 코치가 무슨 타법이나 투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인드, 선수들의 마인드를 관리해주는 심리 코치까지 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 윗바사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과학과 의학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선, 가나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세계 그것을 가장 선이 정통으로 개성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방편불교인 거예요. 방편불교. 그래서 그 방편불교가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조금만 지나면 또 이 조사선 가나선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나 심리학과 결합시켜서 발전시켜 낸다면 그러한 그 윗바사나 베이스에서의 그런 심리 치유나 명상 프로그램보다도 이 선에서 기반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각광받을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이제 짧은 소견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국 가나선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마조록에 있습니다. 마조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긴 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이 과거 7불에 시작해서 인도 28대 조사와 중국 6대 조사로 넘어와가지고 초조 마하가섭을 1조, 아난을 2조, 이하 제28조 초조 달마, 29조 해가,
33조 해능. 이제 이게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이 깨치고 그 깨달음의 정통 맥을 이어온 것을 중국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해능 대사까지 포함하면 이게 33조가 되는 거예요. 33조. 근데 동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선종의 전통에 봤을 때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왔지만 결국은 법을 전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달마대사를 다시 초조로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초조로 해서 이제 6조까지 해능 대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선종의 이제 하나의 새로운 맥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것과 선종의 초조로서 달마가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인데 편의상 둘로 나눈 것일 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부처님의 이어진 가르침과 선종의 이어진 가르침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은 선도 바로 이해 못한 거고 불교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불교와 선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편의상 하나의 구분에 의해서 나눈 것일 뿐이지 이것을 이제 다르다고 보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달마대사의 깨달음, 해능대사의 깨달음을 다른 것이 되니까 이거는 불교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능대사나 달마대사나 부처님이나 그 깨달음의 핵심 근본이 뭡니까?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감스럽게도 지금 남방불교 윗바사나 수행 전통에서는 이 중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중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중도를 모르면 뭐 성철 스님께서 백일본문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중도를 모르면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도와 연기를 해석할 때 그죠. 부처님이 깨달음이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남방불교나 대승불교나 선종이 이의가 없어요. 남방불교도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면 연기를 말하고 있고 모화를 말하고 있고 티벳 불교도 연기를 말하고 있고 모화를 말하고 있고 공을 말하고 있고요. 대성이나 선종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선종은 연기를 중도로 보는 거예요. 중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선종은 이 연기를 중도로 보기 때문에 생하고 멸하고 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런 생멸 연기로 보는 게 아니고 생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 그대로 연기다, 무하다. 그래서 그걸 중도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걸 불생불멸로 연기를 본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는 뭐라 하냐면 중도 연기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중도 연기. 중도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중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남방불교는 대부분이 이 연기를 뭐로 보느냐면 생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생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하는 것이 있고 멸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사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보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중생이 되는 거죠. 욕망이 이런데 중생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 보는 견해에서 수행 체계를 만든 것이 뭐냐면 남방불교의 윗바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인 연기와 무아와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깨달음이라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제가 세게 고음을 진다면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의 근본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 있느냐? 깨달음의 근본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깨달음을 향해 가는 손가락 입장에서 방편의 입장에서 수행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방법론 방편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나가면 제가 좀 세게 말하면 영원히 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분들의 조사들이나 논사들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은
삼아성기급이 걸려야 깨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견해, 이게 제 견해가 아니고요. 이게 저는 고우 스님 본문을 듣고 또 성철 스님의 백일 본문이나 선문 정도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약점이랄까, 지금 현재 남방불교의 위파사나 공부에 그 맹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선종이, 이 불교 사상사 2500년 사상사에서 선종이 이제 가나선이 최후에 나온 수행법이거든요. 최후에 나온 수행법인데 그걸 이제 직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불교를 중도연기로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연기법을 중도 연기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유해서 말하면, 지금 우리 이대로가 뭐하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 강사가 이대로 모아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또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무하고 연기다, 공이다고 보자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되기 어렵거든요. 왜? 듣는 데가 있고 보는 데가 있고 저 앞에 강사가 있는데 왜 내가 무하고 연기냐는 말이죠. 왜 공이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방편이 뭐냐면 생멸연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죽으니까 결국은 무하고 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되죠. 내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죽어가니까 내가 연기고 결국은 무하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는 아닌 거예요. 그 깨달음의 세계를 비유한다면 그건 달이라고 한다면, 그 달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자신이 그대로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을 보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손가락이나 방편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보라고 일러준 하나의 비유법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재 남방불교의 위파사나 수행의 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언제 그것이 이제 바른 이 직지인심의 도노선이 어느 시대에 부각될 것인가, 그거는 이 도노선을 공부하는 분들의 책임이 좀 있어요. 이걸 쉽게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뛰어난 본문이나 뛰어난 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현대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 준비하면서 이 마조록을 보면서, 마조록이 전체적으로 이 본문이 쉽잖아요. 그죠? 한번 읽으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우리 저 용인거사님 어떻습니까? 마조록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됩니까? 60%는 이해할 수 있지. 60. 그러니까 이 선종의 초기 조사들의 법문은 이렇게 쉬워요. 육조단경도요. 육조단경도 돈학문 육조단경과 나중에 후대에 나온 그 법보단경이나 덕이본 이런 거는 양도 배가 많고 또 말들이 굉장히 구구절절이 많아요. 근데 돈학문 육조단경 보면 굉장히 쉽고 굉장히 소설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뭐 지금 나무꾼이 출가하고, 그죠? 방아 찍고 깨닫고 가사와 바로를 부려가지고 도망가고 그걸 쫓아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학 작품 같은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조스님 이 마조록도 재미가 있으면서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조사의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서장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선요 같은 데 오면요 굉장히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임재록 같은 경우도
쉬운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선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교리적으로 중도연기가 이해된다. 그래서 중도연기만 이해하면은 이 불교 선에 대한 핵심에 바로 보는 안목이 갖춰져요. 이해만 돼도. 그래서 그러면 선에서는 그걸 윗바사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언어 문자의 세계고 이해는 이론이고 분별심의 세계예요. 분별심의. 언어와 말과 문자로 새기는 공부는 항상 우리가 분별심이 있습니다. 분별심. 분별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있고 나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분법적 사고의 연장이지만 선과 윗바사나는 뭐냐면 그 이분법적 사고를 깨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거,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는 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 자리를 깨치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체험하고 정득해서 그걸 누리게 되면 자유자재해지는 깨달음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 생사해탈의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를 좀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중도 연기를 알려면 무슨 책을 봐야 한다 그랬죠? 지금 지구상에 지금 세계에서 나온 책 중에는 그 성철스님 101번문이 이 중도 연기와 생멸 연기의 차이, 이 연기를 생멸 연기로 보면 안 된다. 중도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의 이 본질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분명하게 또 경전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논증을 해놓은 것은 101번문이 최고예요. 그래서 101번문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지고 이 조당집이나 또 이 마조록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101번문을 조금 봐가지고 중도연기에 대한 이해가 갖추고 이걸 보면 이 책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쉬워요. 근데 이게 중도연기가 이해 안 되고 생멸연기 관점에서 보면 이 조사어록은 이해하기는 영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논리적인 모순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게 답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조당집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셋째, 남종계통의 스님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면서도, 자, 여기서 남종계통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중도연기의 세계관을 바로 정득하고 바로 실천하는 그게 이제 남종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종계통이란 말은 반대로 북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종. 그러니까 북종을 우리가 신수대사를 비롯한 점수법이거든요. 이 점수법이나 북종은 윗바사나 수행 전통과 맥락이 같아요. 그게 약간 이분법적인 양변에서 수행을 하고 양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종은 뭐냐면 양변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이중도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조사선에 와서도 북종과 남종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세계 불교가 전반적으로 이분법적 사고에서 양변에서 수행을 한다면 남종 도로서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깨고 불이법을 중도법을 바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아놓은 책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분들의 생애와 법문을 하나를 딱 모아놓은 게 바로 뭐냐면 조당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종계통의 스님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면서도 우두법융, 소위 북종인 신수보적 등은 조과 화상의 끝에 이름만 전하며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썽으로 밀렸을까요? 이 신수대사는 3대 황제의 국사였어요. 그래서 이 화려하기로는 인류 역사, 불교사에서 신수대사가 가장 화려한 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장 어찌 보면 영화를 누린 스님이었어요. 신수대사가 3대 황제, 당나라가 이제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그 선진국가였거든요. 거기에 황제의 스승이었으니까 이 신수대사의 위세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그런 화려한 신수대사나 그 신수대사의 제자인 보적스님이 이 조당집에 오면은 참 말썽에 밀려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푸대집을 왜 이렇게 푸대집을 했을까요?
선사상가. 네, 남종 도로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법이 신동차는 거예요. 아직까지 양변에서 중생과 부처를 나눠놓고 거기서 중생이 어떻고 부처를 어떻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에 정통으로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선의 안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엄동설안에 이 마조록을 왜 공부하느냐면 바로 그런 안목을 우리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을 바로 지금 바로 지혜롭게 행복하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시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사선 남종 도로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연세가 뭐 80도 좋고 70도 좋고 60도 좋습니다. 연세가 50도 좋고 더 드시기 전에 이 남종 도로선의 이 직지인심, 이 도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게 되면 마음이 훨씬 밝아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대로 80이 그대로 전성기고 70이 그대로 황금기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전성기고 황금기라는 것에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뭐 안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여러분 80이 된 여기 이제 우리 장관님이나 우리 이 교수님 같은 분은 다 80이 넘으셔가지고 벌써 80 중반 90을 지금 달려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성성하게 그죠? 성성하게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이 선에 대한 안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참 90을 달려가시는데 우리 앞자리에서 꼿꼿하게 앉아 계신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에 눈을 뜨면은 이제 인생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인생 지금 이 순간 지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죽음이나 병이나 늙음이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병들고 나이 들인 이대로를 내가 즐기고 이걸 내가 그대로 감사하게 행복하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선 가나선이 이 시대에 굉장히 무한한 어떤 지혜의 등불이 될 역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정말 손가락의 어떤 그 때만큼도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성철 스님 법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유튜브에 보면 성철 스님의 그 백일 법문 같은 것들이 다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또 그것보다도 조금 쉽게 중도 연기를 설명하는 것이 누구냐면 고우 스님이에요. 유튜브에도 고우 스님의 그 백일 법문 강의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틈나는 대로 집에서나 이런 걸 여러분 들으시고요. 또 혹자는 제가 좀 불경을 짓는다면 혹자는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의 백일 법문 강의보다도 더 쉽게 강의를 설명하는 분이 있대요. 누굴까요? 네. 차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차마 누구라고 제가 할 수는 없고 밝힐 수는 없고 그 백일 법문을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인터넷에 다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시면 이 불법에 대해서 특히 중도연기와 생멸연기의 차이, 그 다음에 그 중도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선에 대한 눈 뜨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제가 최근에 그 굉장히 반가웠던 분이 이제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의 종립선언 지금 그 수사로 계시는 정명스님이라고 아시죠? 고요할 적자의 밝은 정명스님이, 정명스님께 이제 제가 법문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법문을 청하러 갔더니 정명스님께서 선불교가 부처님의 정통 불교인 세 가지 이유라는 법문을 딱 30분을 하셨어요. 선불교가 부처님의
정통 불교인 3가지 이유라는 것들을 딱 제시하면서 30분 법문한 게 있는데 그 법문이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그 성철 스님, 고우 스님 법문과 정명 스님 일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남방불교의 윗바사나 관법 이거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이건 방편이다. 오히려 선종이 도로선이 부처님의 정통 사상에 연결되어 있다. 이걸 그분이 강조를 한 법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제가 실력이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걸 좀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정명 스님의 그 법문을 유튜브에 찾으시면 한번 꼭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지금 살아있는 선사 중에서 불교에 대해서 아주 정통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는 정명 스님과 고우 스님을 보시는데 고우 스님은 요즘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 정명 스님이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편 남종선의 오가 종파 중에서도 임재종, 위산, 앙산, 위양종, 조산, 동산, 조동존, 운문종 스님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법안종 스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선종 오가의 주류에 대한 본문은 다 여기다가 모아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고요. 넷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 이건데 넷째, 신라의 종사들에 대한 이제 신라의 종사라는 것은 신라의 조사를 말합니다. 신라의 조사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분이 뭐냐면 도의 스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도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조계종의 종조가 도의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의 조사들 중에 도의, 해철, 홍척, 현욱, 범일, 무염, 도윤, 순지 등 8명을 싣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신라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이 중국에 가서 도노선, 남종 도노선, 특히 이 마조 스님 계통의 남종 도노선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마음을 깨쳐가지고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8곳의 선문을 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8분의 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라말 구산 선문의 계산조들이며 모두 서당, 장경, 앙산 등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구산 선문의 주류 대부분이 바로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 마조 스님의 남종 도노선을 이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의 법문이나 이런 분들의 역사, 행장, 기록들이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왜 소중하냐? 바로 부처님의 정신, 깨달음을 정통으로 잇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사실은 굉장한 종단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은 뭐 그런 일도 비난을 받고 부끄러운 모습도 갖고 보이지만 저는 이 정통과 역사로 본다면 이 부처님과 달마대사와 해능대사와 마조서대사와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의국사와 이 구산선문의 조사들의 정통된 가르침을 개성하고 그걸 전하고자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뭐 가끔 부끄러운 모습이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몫이고요. 그 정신 자체는 우리가 그 사상, 우리 종단의 정신 사상 자체는 누구보다 숭고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조사들의 정신을 개성하고자 하는 종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부심을 저는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신라말 구산선문의 계산조들이며 모두 서당, 장경, 앙상들이 마조스님의 법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종이 이 마조스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왔다는 거. 그리고 그 마조스님 개인이 아니라 육조스님의 사상, 달마대사의 사상, 부처님의 사상을 정통으로 개성하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당집의 마조,
백장, 위산, 앙산, 동산의 조선 스님들에 대한 내용과 사가어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사가어록, 예, 마조, 백장, 누굽니까? 황벽, 임재. 이 4대 조사들이 이제 사실은 선종을 황금기로 이끈 조사들이거든요. 임재종을 만든 황금기로 이끈 조사들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사가어록이라 그래요. 네 분의 조사들의 법문집인데 이게 이제 선종의 황금기고 동아시아,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그 선종의 황금기로 이끈 분들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점심때 조선일보의 어떤 논설위원하고 이제 우리 원철 스님이라고 아시죠? 원철 스님하고 같이 점심을 하면서 원철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대요. 원철 스님 보시기에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한중일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사상 문화적 공동체. 당신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한중일이 하나의 정신문화적 공동체의 가장 황금기가 바로 선종사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조, 백장, 임재, 황벽스님, 임재스님 이 시대는 고려나 일본이나 당나라나 송나라가 차별이 없었어요. 전부 정치인들이나 황제가 전부 조사들이나 선사들을 다 숭상하고 그분들을 총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나 고려나 또 통일신라나 또 일본이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고 서로 이렇게 내왕과 교통이 아주 자유로웠죠. 그걸 이제 중국의 조박초 중국 불교협회 회장, 중국 공산당 서열 7위였던 그 공산당의 지도자는 그걸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선종의 황금기, 한중일의 황금유대기였다는 거죠. 역사 이래로 한중일이 가장 문화적으로 끈끈했고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융합이 잘 됐던 때를 그 시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이제 불교 교류협회를 만들고 늘 모일 때마다 한중일은 하나의 사상 문화의 황금유대를 다시 돌아가야 한다 주장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 한국 불교나 조계종이 권유한다면 한중일의 황금유대기로 가야 된다. 그 한중일의 황금유대기가 당나라, 통일신라, 고려, 송나라, 일본이 그 시대가 인류 문명사에서 지구촌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선진국가들이었거든요. 선진국. 그때는 서양은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 네. 교황 체제 하에서 갈릴레이가 화형당하고 그런 암흑기였거든요. 그 뒤에 이제 1500년대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양은 암흑기에 있는 시대에 이 황금 유대기가 선종 문화가 가장 선진 문화를 극복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감히 주장하자면 이 선종 문화가 다시 힘을 얻어서 덕세를 하는 그 시대가 올 거다. 그 덕세하는 시대는 한중일이 아주 평화롭고 한중일의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 지도자들이 상당히 과거의 그런 영광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상이 선종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선종 문화는 어떤 차별도 없잖아요. 무슨 일본이 잘났니, 한국이 잘났니, 중국이 잘났니 이런 차별이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또 마땅히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우리가 현실화 시키려면 어떠냐면 정치 지도자가 잘 나와야죠. 정치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를 잘해야 돼.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요. 국민이 깨어나려면 불교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불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보를 갖추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다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지만 저는 외람됩니다만은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신이 나의 삶이
선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내 삶에서 생활하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제가불자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불자들이 어떤 훌륭한 스님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제가자이지만 비록 내가 제가자이지만 제가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정통으로 살겠다는 서원과 발언을 하면서 우선은 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고 행복하게 하면서 또 더불어 훌륭한 도방들과 같이 가면서 또 훌륭한 스님들을 외워하고 공략하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조당집의 마조, 백장, 위산, 앙산, 동산, 조산 스님 등에 대한 내용과 사가의록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여기에 함께 실었다. 조당집은 동국 역경원에서 나온 완역본이 있다. 또 대한전통불교연구원에서 가능한 조당집 병논집에서는 그간의 연구에 대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당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선종사서로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대에 편찬되어서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고려,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잠재력을 저는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조당집에 실려 있는 법어집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10분간